저는 차를 사실은 그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차가 없었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차를 몰았고 운전했어요. 제 경력이 이래봬도 운전 경력이 지금 27년, 26년 됩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최근에 큰 사고를 한번 냈어요. 한눈 팔다가 삼중 추돌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맨디에서 받아서 어찌나 세게 받았든지 그냥 아주 아우 그냥 아유 여기 글을 올리셨구나 계속 감사합니다. 그 제 앞에 받친 차는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개인 택시더라고요. 어찌나 기사님한테 죄송하든지 말도 못하게 미안했어요 사실은.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잘 보험 처리돼서 차로 수리가 됐습니다. 잘 됐고요. 다시 제 차는 승승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렌탈을 했잖아요. 수리가 일주일 반 정도 걸렸어요. 거의 2주 정도 걸렸어요. 차 수리가 꽤 걸렸어요, 올해. 많이 망가졌었나 봐요. 근데 그 렌탈을 했는데 요즘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딜카, 쏘카 그래서 기존의 렌탈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음, 그 차를 빌려 쓰는 형태의 내가 원하면 항상 그 전에 차가 옵니다. 쏘카 딜카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사가 차를 배송을 내가 원하는 곳에 배송을 해주고 나중에 자기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차가 특징이 뭐냐면 키가 없어요. 키가 없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차가 내 폰에 등록이 돼서 내가 그 폰에서 문을 열고 닫고 트렁크도 열 수 있고 경적도까지 울릴 수가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도 키가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님 와서 차 세워놓고 가 그냥. 그럼 내가 와서 차 그냥 띡 핸드폰을 열어서 몰고 가다가 또 반납할 때가 되면은 약수된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잠가 놓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정말 편리해요. 누구 얼굴 볼 필요도 없어. 차만 안 망가지면 괜찮아요.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반 렌트카에 접목이 됐죠. 저렴합니다. 가격대도. 제가 저 사실 제가 이제 장기 렌탈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 때 이 대차하는 거를 가입을 안 했었어요. 뭐 사고 나겠냐. 근데 경력이 있는데 그걸 안 했는데 꼴탕 먹었죠. 그래서 대차 보험이 안 돼가지고 제 돈으로 이제 차를 렌탈했는데 거의 2주, 일주일 반, 2주 정도 렌탈하는 총 비용이 30만 원이 채 안 나왔어요. 의외로 저렴하죠. 그쵸? 그럼 그 10일이 넘는데 하루에 3만 원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차 렌탈하는데 그만큼 이제 차량을 렌탈하는 것도 저렴해졌어요. 물론 차를 좀 뭐 좋은 건 안 탔습니다. 뭐 조그만 이제 소형차를 탔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한데 쓸 수 있었으니까 뭐 거래처 방문도 하고 뭐 저 멘티기에 방문하고 그리고 뭐 어디든 다닐 수 있었으니까 불편함은 없었죠. 이번에 아반떼하고 케이스를 타봤는데 케이스를 차 좋더라고요. 차가 요즘 신형 케이스로 나온 게 차가 좋아요. 근데 이제 내장 옵션은 약간 아반떼보다 떨어지긴 합니다. 디자인은 좋은데 성능도 괜찮아요. 근데 내장 옵션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것만 제외하면은 아반떼보단 차가 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는데. 자, 그렇습니다. 잡담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미래형 자동차. 오늘 주제가 미래형 자동차라 차 얘기를 좀 해봤어요. 최근에 사고도 좀 제대로 쳤고 해서. 뭐 사고 치지 마시고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는 이거 끝나면 후배 만나서 술 먹으러 갑니다. 예, 오늘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맛있는 김치집에서. 자, 미래형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죠. 우리 이거 그 기술 로드맵 봐야 되고요. 어떤 기술이 존재하고 있고 뭐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정부기관이 국제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를 조사하고 글로벌 트렌드 환경 속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망라를 해놓은 게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주소 나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치면은 바로 뜹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시는 페이지가 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제가 한 겁니다. 여태까지 강의했다는 뜻이고요. 왜 파란색? 거의 보라색 가깝네요. 그쵸? 이게 이제 미래형 자동차 이번에 하는 강의입니다. 이 계속 해오고 있어요. 1년 넘게 이걸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관계는 없어요. 그건 뭐 본인 손해지 뭐 듣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강의하면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을 공부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양하다.
참 많다. 그리고 우리 멘티 기업들이 나는 안 돼 못해라고, 혹은 후보 멘티 기업도 있고 어장 관리 많이 하시죠. 그런 기업들이 나는 못해 해당하는 게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오판이에요. 오산이에요. 그거는 정말 많습니다. 적용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분야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참 이번에 제가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 워크숍에서 이제 연재 초대받아서 강의를 하러 가요. 7월 달에. 근데 거기서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기술 로드맵 강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이미 많이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게 우리 전문위원들이고요. 그래야지 우리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국가가 삽니다. 예. 이번에 독일 축구 봤죠?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고 실력이에요. 사실은 게 실력. 왜냐하면 뭐 특별하게 심판이 유리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운이 따라준 것도 아니었고 독일과 대등하게 붙었어요. 독일의 11명에 나온 그 선발 선수들이에요. 독일 탑 라인입니다. 눌렀어요. 2대0으로 눌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50위인가 50 몇이에요. 근데 50 몇이에요, 위원님? 56이에요. 56이랍니다. 56위가 이를 눌러버린 거예요. 멕시코전부터 이렇게 잘했다면은 결과가 달랐겠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잘했어요. 자, 어쨌든 뭐 갑자기 얘기가 자꾸 흐르네. 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올해는 이제 월드컵 볼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없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독려하고 이런 거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살아남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동기부여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영업만 하지 마시고요. 기업들이 필요한 게 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꾸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긁어주셔야 돼요. 뭐 다들 잘 하시니까 뭐 저보다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정부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하고 기술 테마를 정하고 나서요, 그 미래형 자동차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실 미래형 자동차라는 거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미 자동차는 우리 주변에 많죠. 대한민국 자동차가 1000만이 훨씬 넘죠. 1000만이 넘습니다. 서울 인구가 1100만 가량 됩니다. 근데 자동차도 1000만이 훨씬 넘어요. 1500만 되지 않을까요? 뭐 추측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자동차 사실은 잘 굴러다니고 있고요. 뭐 그중에 폐차차들도 있지만 그 자동차 위에 정부가 정의한 게 이거예요. 그런 일반 자동차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보안, 센서 등등등등 이런 첨단 기술을 덧붙여서 차가 똑똑해지게 만들자라는 게 미래형 자동차예요. 결국엔 뭐예요? 하드웨어는 별로 변하는 게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이동형 생활공간, 사무공간을 만들자 라는 게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예요. 외형은 변한 게 없지만 좀 머리 똑똑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즉, 힘세고 싸움 잘하는 바보 온다를 좀 똑똑한 장군으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자동차 참 잘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물론 뭐 세계적인 명차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많은 부분에 뒤처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떨어진 게 사실이긴 하고, 그리고 수입차와 내수차, 그러니까 수출차와 내수차를 차이를 둬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긴 한데, 차를 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도 높고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회사들이요, 적정 수율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 그리고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모델과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리밋을 걸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다 기술과 첨단 기술과 어떤 그 새로운 개념들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자동차 산업에 더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한 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 동향 보면요, 자동차 산업이 크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의료기기 산업, 바이오 분야보다는 좀 작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559억 6,300만 달러, 62조 가량 돼요. 6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제 글로벌 마켓 치고는 좀 작죠. 사실은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차를 봤을 경우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큽니다. 사실은 이거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작은 건 아니에요, 결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있어요. 엔진도 있고요, 미션도 있고요, 뭐 서버도 있고요, 외형도 있고요, 내장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자동차에 여기서 말하는 차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시장 크기가 62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하드웨어 시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의 크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 자동차가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직도 자동차를 자국 내에서 만들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200개국이 넘는다, 전 세계에. 그 중에 사실은 자동차를 자국의 100%의 힘으로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100개 국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동차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포항에서 줬다 그러셨죠, 우리 의원님. 창원, 포항에 창원. 창원 쪽에 자동차 산업 쪽으로 관련된 게 별로 많지 않나요? GM 대우가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국내 자동차 생산 기지들 보면 이제 GM 대우 창원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아산 쪽에는 저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장치 산업이죠. 근데 사실 한국의 자동차 산업만 따졌을 때는 자동차의 그 외형,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는 그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그 작진 않아요. 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요. 2%가 채 안 됩니다. 1.85%쯤 됩니다. 그러니까 1.9% 정도 보시면 돼요. 2%가 채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뭐 참여하는 국가들이 한 100개국 정도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2%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자동차의 어떤 강국 중에 하나라고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뒤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나 이런 국내에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연구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뒤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끼어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참 이것도 주제가 많아요. 내가 거의 100페이지 다 됩니다. 이 페이지 수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별풍단다님,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 좋아요. 예. 화면은 안 보입니다, 위원님이. 화면 쳐다보셔도 소용없어요. 예. 그,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9개의 이제 테마로, 이제 작은 테마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 정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정리는 잘 했는데 100페이지가량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넣었습니다. 일일이 읽지 않을게요. 이제 막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운전자용 편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뭔지. 운전자용 편의 시스템 뭐예요? 가급적인 운전자가 많은 조작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좀 편리하게 좀 해준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 실내 공기를 청정시켜주는 기능, 이런 것도 운전자의 편의 시스템이죠. 그쵸? 그러고 보면은 도난경보, 스마트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어라운드 뷰만, 전방 차량 추적,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옵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쵸? 어라운드 뷰가 참 많이 발달했어요. 제가 그 어라운드, 제 차는 어라운드가 당연히 없어요. 이제 국산 이제 그 그랜저인데, 그랜저 차 좋은 차입니다. 나쁜 차 아니에요. 좋은 차인데, 제 친구 차가 이제 그 S클래스 이제 500 탑니다. 벤츠. 참 돈도 많이 벌어 좋은 차 타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어라운드 뷰를 봤는데, 예전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200D
그 E클래스 어라운드 뷰를 봤는데 야 이거 보고 되냐?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S클래스 500 어라운드 뷰를 봤는데 이건 뭐 거의 그냥 사방을 그냥 내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옵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진짜 주차 사선 이 도로 노면 상태까지 다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그거만 보고 운전해도 그냥 막 후진이 될 것 같아. 거기다가 이 보는 각도와 거리도 멀어. 야, 그래서 참 정말 좋다 네 그랬죠. 역시 돈 벌면 좋은 차 타야 돼. 뭐 그런 생각했죠. 자, 이런 게 운전자의 편의 시스템인데 이런 거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스마트카, 그러니까는 미래 자동차 결국엔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카를 가장 단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이 차 정말 좋은데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전자용 편의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분은 차를 선택할 때 옵션 보고 많이 선택합니다. 편의가 얼마나 좋은가. 그죠? 그런 것도 선택하고요. 내가 깜빡 잊고 창문을 열고 내렸어. 근데 비가 오네? 자동으로 창문이 닫혀요. 썬루프도 닫히고. 물론 요즘 차들은 뭐 창문에 썬루프 그냥 좋은 차들은 열고 내려도 자동으로 닫히긴 하는데 때로 이런 거 있죠. 한여름에 실내 공기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40도 50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이터 터지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갔네. 온도 좀 낮춰야겠어 하고 창문을 지가 알아서 열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있는 이제 일반 그 배터리 이외에 뭐 보조 배터리가 하나 달려가지고 에어컨을 돌려준다거나 자기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쵸? 스마트한 놈이니까. 이게 다 운전자용 편의, 말이 이렇게 안 되죠, 오늘? 오늘 지금 쓸모 생각하니까 너무 들떴나봐. 운전자용 편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갖다 쓰세요. 차가 알아서 차 내에 적정 온도 유지해준다. 그러니까 운전 중이 아니어도 그냥 차를 세우는 상태에서도, 예.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차에 탈 때마다 제 차가 저는 좀 옵션을 좋은 거 안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통풍 시트가 안 됩니다. 요맘때에는 사실은 그 지옥이죠, 지옥. 차 안에 딱 햇볕 아래 세워놨다 탈라 그러면 지옥이죠, 지옥. 뭐 그래도 잘 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냐면은 이런 거 관련해서 그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해서 이제 높은 IT 수준과 소프트웨어 기술 바탕으로 해서 생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범정부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및 평가 환경 구축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운전자용 편의 시스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돈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기술 로드맵 넣어놨지만은 사실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기 편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일일이 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센서 말씀드려요. 센서 자동차 산업 결국에는 이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핵심 뭔지 아세요? 센서하고 통신 기술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센서와 통신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센서와 통신 기술 자동차에만 들어갈까요? 항공 들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센서와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어느 산업 분야에 특화해야 돼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쪽 기술을 확실히 확고히 하고 좀 더 기술을 첨단화하고 자기들만의 기술을 개발하면은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시게 되면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센서와 통신입니다. 결국에는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좀 틀리긴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복잡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자동차 이제 운전자 편의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스피커, 뭐 미러, 뭐 잠금 시스템, 뭐 그리고 이제 그 계기판에 보여주는 시스템,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예. 보세요. 예. 이게 뭐 일일이 보기도 복잡하네요. 옛날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얼찍게 사면 이게 때가 떠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는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조립 로봇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랬네요. 보니까. 예. 뭐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게 안전을 이제 미리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해서 사전에 안전하게 이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나가고 있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급차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건데 자동으로 이 적정한 정도의 그 압박을 유지를 해주죠. 꽂으면 자동으로 샥 당겨주죠. 안전벨트를.
이게 사고 시에도 사실 유효해요. 에어백이 터지는 것보다 있잖아요. 안전벨트가 잘 잡아주면은 훨씬 상해 위험률이 줄어듭니다. 그거 아세요? 에어백 한번 터졌다가 거기 정통으로 맞으면 얼굴이 완전히 진짜 멍투성이가 돼버리죠. 퉁퉁 붓고. 근데 만약에 안전벨트가 미리 그걸 잡아준다 그러면 몸이 앞으로 타나가는 거 더 잘 방지해줄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졸음 방지. 예. 운전자 졸고 있어? 그럼 이 사람 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깨워줘야 돼. 좀 이따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뭐 아이디어 괜찮다 싶으시면 멘티 갭에 이런 거 하는 데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냥. 예. 뭐 졸고 있으면은 일어나 하고 깨워주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졸다가 사고 나면요 사망률이 20% 가까워요. 졸다 사고 나는 건 과속이 8%쯤 된답니다. 사망률이. 근데 졸음운전은 사망률이 20%래요. 18.5% 정확히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망률이 12.2%인데 그 중에 졸음운전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졸으면 내 몸이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갖다 박는다는 얘기죠. 자, 솔루션 이겁니다. 솔루션, 서제스션, 이제 제안 아이디어 이겁니다. 차량 내부의 승객의 상태를 외부에 알려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통신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내 운전자가 졸고 있어. 근데 내가 깨워서 차가 깨우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나요? 뒷유리창에 싹 디스플레이 보여주니까 운전자가 졸고 있어요. 깨워주세요. 경적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피해가세요. 운전자가 아니면 심정지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운전자가 어떤 좀 병이 있는 분이었는데 기절을 했죠.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가 그걸 보고서 이거 이상이 있다 생각해서 자기 차로 그 차를 막았죠. 그 사람 용감한 시민상인가 뭐 받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현대자동차인가 거기서는 차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랬대요. 이런 분을 차에 만들어 놓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이분이 졸고 있어요. 이분을 깨워주세요. 혹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기절했어요. 아니면 차 안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유리창에다 막 비춰주는 거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가까운 119나 뭐 경찰에다가 막 코를 날리는 거야. 지금 고속도로 어디에서 운전자가 무슨 상황이니까 빨리 대처를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예. 저는 말했으니까 누구 갖다 쓰시든 특허를 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뭐 별게 아니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네. 목이 잠기네요. 너무 흥분했나봐. 자, 넘어갈게요. 시장 크기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원래 차량 전체 시장 놓고 보면 굉장히 파이가 크죠. 근데 결국엔 이런 편의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차의 레벨이 수준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차예요. 그럼 어느 정도 한정되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아직까지는 좁겠죠. 그렇지만 기술이 좋고 이런 기술이 단가가 떨어질수록 점점 저변 확대되겠죠.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렌탈을 요번 최근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렌트카는 옵션이 후지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차량 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최소 옵션만 넣으면 되는 거지. 필요한 것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찾은 차는 그래도 좀 좋은 옵션들이 있는 차니까 그 비교하니까 너무 안 좋아.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차량은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좋은 차를 탈수록 다음에 안 좋은 차를 타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 욕심이 그렇대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타긴 했지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자료 필요하시면은 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협회 달라 그러셔도 되고요. 저한테 달라 그러셔도 돼요. 그럼 보내드립니다. 물론 온라인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방대해요. 이게 몇 페이지짜리인 줄 아세요? 500페이지가 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5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운전자의 편의 시스템에 대한 무역 현황을 보면은요,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많이 개선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회사들이 이미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개발의 한계를 일부러 단정지어 놓거나 출시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12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자료가 있는데, 무역 특화 수지라 해서 이게 1이면 완전 수출입니다.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면
수출도 수입도 똔똔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만큼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0.73 10년도가 7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많이 수출하는 편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동차에 달려나가겠죠. 우리나라 차에 고급차들 나가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량의 수출이 일정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자 편의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0.7 정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좀 좋은 게 많을수록 점점 많이 나가겠죠. 그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결국에는 위에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긴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라는 게 결국엔 있잖아요. 카메라의 기능이라는 거는 보게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전자적인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옛날엔 필름에 의존했지만 지금 더 이상 필름에 의존을 많이 안 하죠. 물론 아직까지도 필름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보관과 해상도와 그리고 편집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전자 파일로 보관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카메라의 역할은 뭐예요? 하는 기능은 똑같지만 이거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거냐 필름으로 보관할 거냐 차이인데 여기서의 주안점 뭐예요? 해상도인데 근데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렌즈를 잘 만들고 고해상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당연히 좋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장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영상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게 여기선 중점이에요. 중점입니다. 근데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가미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이냐? 차량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선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차 앞 전후 좌우의 어떤 그 사물들을 인지한 거를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시해주는 결국엔 카메라가 돈의 역할은 아닙니다. 차량에는 통신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지시가 사실 내려가죠. 지금도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컴퓨터 시스템이 다 들어가죠.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이 더 이상 아니죠. 근데 거기에 결국에는 카메라는 그 자신의 기능만 닿으면 돼. 좋은 해상도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혹은 인공지능의 몫입니다. 그건데 정부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라라고 나와있지만 그냥 카메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카메라 자체도 물론 많은 과제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은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카메라로 얻은 데이터와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몫이에요. 보면은 카메라가 적용되는 분야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블랙박스 혹은 후방 카메라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내부에도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한 카메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주차형 카메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 그 카메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물을 인지하는 별도의 어떤 카메라. 여기 사물을 인지하는 카메라는 뭐예요? 이제 야간에도 인지를 해야 되니까 적외선 촬영 기능 있는 카메라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쵸?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한 것만 특화돼서 그런 부분만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 혹은 센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센싱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카메라나 초음파 혹은 어떤 압력, 충격 혹은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하는 것들도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야간 투지 기능도 있네요. 보니까 나이트 비전이라서 야간 투지 결국에는 그 적외선과 같은 기능입니다. 밤에도 좀 원거리에 있는 사물까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아시죠? 박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그때가 사물을 인지하기가 가장 사실은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둡기도 하지만 인간의 이제 이 시각이라는 것이 완전히 어두우면 동공이 커지고 밝으면 동공이 작아지면서 어떤 그 초점을 유지하고 내가 보는 것을 선명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박명일 때는 이놈이 커져야 될지 작아질 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둠 속에서 사물을 인지하는 기능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두운 밤중에 산길 같은 데 가면 정말 어둡죠. 내가 하이브를 켜도 사실은 가시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막 20m, 30m 앞에 사람이나 동물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기능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구성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경량화 시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손상을 받거나 변치 않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후방 카메라가 비가 오거나 날이 춥거나 그러면 후방 카메라 뒤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아니면 그런 거 끼죠. 그 성형을 껴가지고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럼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난 그럴 때 생각 드는 게, 아니 왜 후방 카메라 렌즈에 있는 유리에다가 열선을 안 넣는 거야?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선을 넣어주면 얘가 겨울에 딱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왔어. 근데 얘가 녹으면서 얼어버린 거야. 카메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주변이 얼었어. 이게 시야가 가리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열선 하나만 참 깔아주면 좋을 텐데 왜 안 깔아줄까? 이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사용 예를 보여준 겁니다. 뭐 밑에 뭐 용어들이 써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야간이든 아니면 뭐 안전이든 나이트뷰든 뭐 여러 가지 상태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거 있어요. 차량이 그거 아세요? 그 전조등 만들 때에 전조등의 각도가 중앙선에서 약간 반대편으로 틀려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100% 정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조등이 약간 중앙선의 반대편으로 틀려 있는데, 왜냐하면은 반대편으로 오는 차량에게 직사광선을 안 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째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요즘에는 그 커브길을 돌 때마다도 보면은 이제 헤드라이트가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편 차가 올 때도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주거나 아니면 등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조등에 해당하긴 하지만 카메라 기능과 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봐야 알 거 아니야, 그쵸? 카메라 기능도 포함된 겁니다. 그거를 카메라 인지한 거를 전조등에 있는 모터에 전달을 하는 거죠. 어떤 중앙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이제 레벨 3 이상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그 사물을 인지하는 거. 이게 뭔지 인지하는 거. 사람인지, 동물인지, 자전거인지, 두 바퀴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바위인지, 길이 막힌 건지 뚫린 건지, 차량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카메라가 인지한 걸 어떤 AI는 그쵸, 저기 인공지능이나 이제 그런 게 판단을 해서 차가 대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네. 이제 꿈만 같은 얘기긴 한데 사실은 뭐 실제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죠. 자율주행하는 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면서 톡도 보내고 친구도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 예.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예,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고급 차량에만 일부 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점점 저변 확대되면 커지겠죠. 보면은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은요, 1000만 대 규모로 봤을 때 1억 2천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1000만 대 훨씬 넘잖아요, 차량이. 그죠? 전 세계에 따지면은 수억 대의 차량이 있을 텐데 그 중에 1억 2천만 대 정도만이 1억 한 1, 2천만 대 정도만이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고급 옵션으로 가기 때문에 달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를 국내에서 해놨네요. 자율주행용 카메라가 시장이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근데 블랙박스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6천억 정도, 1조 7천억 정도 시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무역현황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를 계산할 수가 계산이 불가능하대요. 워낙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작고, 근데 전망은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는 전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점 모든 차량이 갈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이제 일반 차량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물류 부분하고 군사 부분이에요. 군사 부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예전에 2010년도 아니야. 2007년도 8년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유아미 사업이라 해서 정부 프로젝트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원격 의료 지원 산업 그때 당시에 무인 경비, 무인 차량, 그리고 원격 의료 몇 가지 5가지인가의 그 군 관련된 산업 그 저기 자동화가 들어갔었어요. 무인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저는 원격 의료를 했었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무인 차량이 있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적진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요 앰뷸런스가 혼자 들어가서 구해오는 로봇이나 앰뷸런스 혼자 들어가 구해오는 그러니까 무인 차량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구 대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군사 목적에서도 이런 무인 차량 많이 이용되겠구나 라는 생각 했었죠. 오늘은 시간 다시 딱 못 끝납니다. 좀 초과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도 피곤해요. 예, 일찍 가고 싶은데 뭐 이게 내용이 많아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좀 성실하게 전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도 소주 먹으러 가고 싶어요. 빨리 사실은. 아 금요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시스템. 이거 참, 사실은 정보 제공 시스템 자체가 이 차량으로 볼 때는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뇌.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뇌입니다. 통신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인공지능도 결국엔 여기 포함이 되고, 빅데이터도 결국엔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 기능들, 기술들을 실행시키는 거, 물론 하드웨어가 따라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따라준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게 정보제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보제공 시스템 기술 분야는 다양한 통신 매체와 차량, 스마트 기기 간 연계 기능의 인포테인먼트 기능, 기술, 디지털 지도 및 GPS 기반의 정밀 치기 기술, 운전자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운전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을 포함한다. 다 들어가요, 다. 여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차량에 컴퓨터 시스템이 있죠. 아,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까먹었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카니발을 옛날에 볼 때 그놈이 오류가 나니까 차가 가다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야 자꾸. 나 고속도로 달다 시동이 꺼져 깜짝 놀랐어. 근데 큰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시동이 꺼져도 얘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가면서 차가 굴러가더라고요 가속으로. 그럼 시동이 꺼진 게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퓨팅 시스템이 그 연료를 인젝션 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통째로 갈아야 된대. 그 부분에 뭐가 이제 그 칩이나 그런 게 타버렸나봐. 그 통째로 갈았는데 그게 그것만 그냥 가는데 몇백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AS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갈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정밀화되어 있죠. 그때도 이제 이미 엔진이 돌아가는 기능에 컴퓨터 시스템이 이미 접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0수년 전 일인데 한 5, 6년 전 일인데 카니발 2 나올 때 얘기입니다. 카니발 2 나올 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자, 정보제공 시스템 이렇습니다. 다 들어가요. 말은 간단한데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죠. 예. 자, 인포테인먼트 통합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 많아요. 스마트 기기 지속적 연결, 스마트 기기 연결하는 거, 차량 안전 시스템 연결하는 거, 클라우드 연결성 극대화하는 거, 운전자 진화형 인터페이스, 운전자 감성 기반 정보 제공. 많은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차량 통제하는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이걸 더 고도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볼까요? 정부 주도로 14개 사업 수행 중이래요. 현재. 정부 주도로. 인텔리드라이브라 해서 결국엔 차량이 지능해가지고 지능적인 운전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웨이브라 해서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그래서 자동차에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위성, 차량 간 통신, 그리고 그 교통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교통 시스템과의 통신, 교통정보센터와의 통신, 이런 거를 차가 다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차만 컨트롤하는 게 아닌 교통 전체가 얘들과 함께 컨트롤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일어나는 시너지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카카오 드라이브 많이 쓰죠? 차량 안 막히는 게 찾아가려고.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 그러면요. 정말로 안 막히는 길, 대충 안 막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 막히는 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단적인 예죠. 사실 단적인 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항상 제가 가끔 빅브라더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빅브라더가 생성되는 거죠. 왜냐면 요 고유한 아이들이 가진 차는 어디에 있는지 차가 항상 추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DNA 지도를 만들어서 개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차량도 이제 개념 프로젝트처럼 이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놈이 어딘지 다 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로드 시스템이라서 이제 길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뭐 그 일종의 뭐 이것도 교통정보 시스템이겠죠. 그거하고 차량 그리고 중앙관리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이 서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 기술이 접목되는 거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하고 있어요. 일본 볼까요? 정부 주도에서 5개 사업 벌써 수행 중입니다. 일본도 어느 것 하고 있냐면은 데디케이티드 숏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에서 단거리 지역에서의 모든 통신을 다 차간끼리 하는 겁니다. 차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앞에 사고가 났다. 그럼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차들끼리서 통신합니다. 야, 앞에 사고 났어. 뒷차 알려줘요. 뒷차가 또 뒷차 알려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차가 야,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 이제 재밌죠, 그죠? 한국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국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내 부처 업체 간의 협력관계 구축한대. 뭔 소린지 도대체 이게. 아직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업체와 정부 간에 어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시작 단계란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었냐면은 부처 업체 간의 협력 관계 구축, 시스템 통합 부족으로 인해서 상호 운영성이나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 요구사항이 반영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국산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말씀. 근데 이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뭐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뭐 정부를 지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요 많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기술과 기업들은 시속 100km 달립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특히 법안 관련된 것들은요 시속 1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더 개선될 수 있고 상용화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이 나왔는데 법이 막고 있어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사실은.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야, 그거 하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또 검토를 해야 돼.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또 뭐 있어요? 국회가 보이콧을 하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입법기관인 하나인 국회가 일을 안 해. 예. 일을 안 해.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마 이제 국민토론 같은 거 할 때였던 것 같아. 대통령 7시간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탄핵당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 중에 하나였죠. 근데 몇 개월 동안 일도 안 하고 국회도 개회도 하지 못하는 국회는 왜 탄핵하지 못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참 대단히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정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저도 많이 봐왔어요, 여태까지. 하여튼 현재 한국 그래요. 여기서 또 아이디어 하나 또 제가 한번 드리자면요, 차량 정보 시스템을 모바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컴퓨팅 시스템을 AI를 차에다 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스마트폰 같은 기기, 모바일 기기라고 스마트폰에다가 이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차에다 탁 장착을 시키면 이놈이 작동하는 거지. 차에는 하드웨어만 있는 거야, 그냥 하드웨어만. 그리고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만 놓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니, 이게 이제 내가 왜 좋다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차량의 상태를 요즘에 모니터링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차에 센서도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실용화도 이제 일부분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 차량 상태를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야. 차량이 도난당했는지, 상태가 어떤지, 누가 부딪혔는지 어쩐지 핸드폰 다 떠. 쉽게 말하면. 왜냐면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 핸드폰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난도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굳이 차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끌고 가서 보는 게 아니고 폰만 들고 가서 보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차량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전체적인 문제라면은 그냥 모바일 정보 시스템만 들고 와서 휙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보여줄 필요 있나요? 인터넷 접속 딱 시키는 거예요. 이 모바일 폰을, 스마트폰을, 아니면 모바일 이 정보 시스템을 꽂아 USB에.
그러면 해당 서비스 업체 웹사이트에 딱 등록을 해. 접속을 해. 그럼 거기서 싹 스캔을 검색해가지고, 아, 이런 이상이 있네요. 이런 거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수정해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차량 수리 과정에 혁신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차가 문제 생기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잖아. 카센터나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카센터에서 치료된다. 수리했으면 수리 금방 해. 근데 공장에 들어가래. 공장 들어가면 어때요? 미치지 않아요, 막? 아, 이거 아침에 집어넣으면 저녁 때나 돼야지 결과를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도 뭐, 결과 나오면 그래. 아, 일주일은 더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요. 이 소리 하고 있어. 뭐,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차가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그 차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폰에다가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업로드 받아가지고,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 웹사이트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야. 좋지 않아요? 우리 저 앞에 계신 전문위원님은 성함이 어떠시죠? 위원님, 제 성함도 안 여쭤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김자, 병자, 도자 쓰시는 위원님이십니다. 자그마치 창원에서 오셨어요. 창원. 이 대단히 열정이십니다. 물론 내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기보다는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협회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오신 김에 등록하고 들으시는 건데 대단히 열정이십니다. 진짜 존경스럽네요. 예. 우리 김병도 위원님은 계속 그거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이름이 멋진데요? 이름이 진짜 멋있네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씀이죠. 예. 이런 거 토크 내세요, 그냥. 왜냐면 이제 갈수록 모든 거는요, 컴팩트화 되고요, 단순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뒤에 알고리즘과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프론트엔드는 단순해야 돼요. 고객이 접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은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백엔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갈 거고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그거 하라고 뭐 기술 배우고 저기 돈 벌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점점 단순화되면서 좋아요. 그러면 내 차가 수리가 일주일 걸릴 것 같아? 아니면 차량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무슨 부분 교체를 해야 되니 언제 오세요? 그러면 딱 온타임에 가서 딱 수리만 하면 되잖아. 그런 편의성을 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신다면 예. 다음부터 내 강의 많이 들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예, 시장 이러합니다. 정보 제공 시스템 시장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보 제공 시스템은 지금 아주 소형 경차 마티즈 시작해가지고 대형 EQ900까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EQ900이죠. 현재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 차는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커요. 이거는 모든 차종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수준의 차이는 있죠. 기능의 차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자율주행을 라이다가 레이더 아닙니다.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 라이트 딕션 앤 렌징이라 해서 이건 뭐냐면 초음파나 이제 어떤 고출력 펄스를 쫙 발사해가지고 펄스 레이저 발사해가지고 높낮이나 형태를 측정하는 게 라이다예요. 그게 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이다는 어디에 무엇이 어느 거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지만 라이다는 이 산을 측정한다 싶다. 비행기가 다 날아가면서 고출력 펄스를 쫙 쏴요. 레지를 싹 쏴요. 그러면 반사돼서 오면서 시간을 재요. 그래서 높낮이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를 차량에 달아보자는 얘기예요.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차량용 라이다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차량 라이다 기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요. 차량은 굉장히 2차원적입니다. 2차원적. 자, 우리가 2D, 2dimension, 3dimension 그러죠. 그러니까 2D가 2차원이고 3D가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은 입체고 2차원은 평면이에요. 평면.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할 때도 3D 디자인이냐 2D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2D 디자인은 평면 디자인을 말합니다. 3D 디자인은 입체 디자인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는요. 우리가 보기엔 입체로 보이죠. 영상을 보면은. 근데 카메라 이놈은 그냥 그걸 2D로 인식하는 거예요. 2D. 차에는 3D, 3차원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길의 모양. 그리고 전방에 있는 장애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의 형태. 이게 이놈이 뭔지 알려면 이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거예요. 요 놈을 차에다 달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해보자는 건데, 뭐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이것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기술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도 개발할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드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동작 원리가 딱 발사해서 반사돼서 오는 거를 속도를 그 시간차를 측정해서 이놈의 높낮이 생김새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펄스 레이저를 쏘겠죠. 그러면 하늘 띵 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형물은 많아요. 라이다 기술이 국내 중소기업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인항공기 부분, 자동차 부분, 그리고 선박 부분, 지금 뭐 선박 부분에서 많이 이미 쓰고 있죠. 그 어민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심층 레이더 같은 거 있죠. 이쪽에 라이다 기술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근데 라이다는 좀 더 이제 좀 더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인 거고, 물고 잡을 때는 일반 레이더를 쓰죠. 근데 그러니까 수중 지형을 파악할 때는 라이다를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에 쓸 수 있고 항공에 쓸 수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다를 통해서 만든 그 지형입니다. 지형도입니다. 산을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면서 라이다를 쏴서, 그러니까 펄스 레이저를 쏴서 높낮이가 측정이 된 상태에서 이 산의 형태가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삼천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 산 등고선 표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등고선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빨갈수록 높은 곳이고 파랄수록 낮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속인가요? 바닷속 같기도 하고 뭐 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있죠. 자율주행 인지 센서 플랫폼 그래가지고 이거 인지 센서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다도 센서입니다. 센서의 분야이고요. 전, 후방, 상하, 좌우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위한 이것도 여기 똑같아요. 여기에 그 아까 자율주행이랑 이거랑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라이다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시장 매우 작습니다. 차량에 적용된 얘가 별로 없겠죠.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은 100만, 1000만, 4억 4,600만 달러네요. 전세계 시장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이거 뭐 시장이 작진 않아요. 근데 얘가 생각해보세요. 엄청 비싸겠죠. 단가가 개발 단가 엄청 비쌀 겁니다. 무역수지, 무역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측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이제 물동량이 작고 사실은.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생산한 거는 국내 차에만 적용하느라 바쁘대요. 수출할 정도의 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다음은 이제 이거 아우 진짜 참 전화 뭐 톡이며 참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바쁜 사람이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톡 잠깐만요. 좀 잘 좀 치워버리고 올게 저쪽으로. 저 신경 쓰여. 던져버렸습니다 멀리. 전기자동차 인프라는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에너지 쪽 하면서 전기자동차 아마 그 충전 시스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앞으로 이제 당연히 주유소만큼 많아지겠죠. 근데 현재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암암리에 많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긴 해요. 근데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장거리를 잘 못해요. 하이브리드는 장거리를 당연히 하죠. 휘발유와 전기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전기자동차는 충전소가 없으면 얘는 쥐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재는 2020년까지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가 정부의 목표예요. 전기자동차를.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점점 커지겠죠. 저도 만약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뭐가 나오면은 사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그것도 뭐 환경단체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연료비도 훨씬 적게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굉장에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연료비가 뭐 전기세가 몇백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보다 비싸질 겁니다. 비싸지긴. 그건 좀 과단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이래요. 일단 정보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충전기라는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차량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충전 인프라의 개념도예요. 물론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뭐 쉬운 과정은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이거 우리 협회에 이거 있었어요. 예, 원래는 그 차량용 엘리베이터 그 주차 시스템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전기차 충전도 같이 하게끔 하는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과제 선정돼서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들이 나오면은 돼요. 왜냐면 전기차 부분도 정말 미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천하고 관련이 있죠, 이것도. 요거는 현재 한국 국내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 예, 전기차별 충전 방식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소울 있고요, 아이오닉, SM3, 볼트라는 차가 있고요, i3, 닛산 리프, 모델 S, 그 다음에 트위치라는 거. 트위치 아시죠? 예. 2인승입니다. 2인승인데 얘가 창문이 없어요. 얘는 저기 어떻게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바이 지붕만 덮어놓은 거다. 근데 창문 올리는 창문이 없어요. 차량은 차량인데 죽음이죠. 예. 피스라고 하는 화물차가 있고요.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현재 사용되는 전기차들이고요. 장거리 운행까지는 하진 않고요. 일정한 지역에서는 보통 운행이 됩니다. 근데 급속은 보통 DC 충전을 하면은 직류전기죠. 직류전기를 하면은 직류 충전하면 급속 충전이 되고, 그 교류 AC 교류 충전을 하면 이제 완속 충전이 됩니다. 요 정보들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그 자동차 충전 시스템 종류, 그래서 무선 충전, 홈 모바일 충전, 급속 완속 충전, 배터리 교환, 이런 형태 4가지 형태의 시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무선 충전기 핸드폰도 가능한데 전기차가 불가능한 일은 없겠죠. 물론 이제 효율성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쵸? 그리고 홈 모바일 충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홈 모바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거를 좀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주차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개인주택에서 홈 모바일 충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만큼 주차 시스템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앞으로 짓는 집들은 많이 생기겠죠, 그게.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배터리 아예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 교환한다는 게 뭐 이제 배터리 버리고 교환한다는 게 아니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해놓고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전기 배터리로 운전되는 그 지게차를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교환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딱 붙발이 돼 있는데, 나중에 배터리를 이제 교환을 해준대요. 수명이 닿으면. 근데 힘있게 좋더라고요. 급속 완속 충전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이렇게 4개의 시장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급속 충전, 완속 충전 관련돼서 이게 있고요. 보니까 이제 뭐 배터리가 그 하나 있지만 그 보통 완속과 급속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꽂아서 바를 수 있게 해주는. 여기 뭐 인버터나 이제 컨버터가 달려 있겠죠. 야, 이게 이제 발음이 왜 이래요? 한국 전국 전기차 충전소 현황입니다. 예. 갑자기 발음이 막 약장사 발음으로 바뀌네. 1589개나 있대요. 전국에. 많죠?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 서울에 절대적으로 많죠. 서울에 535개. 오, 많습니다. 경기도 623개. 예. 대한민국, 뭐야, 서울 경기 빼면은 시체인 것 같아. 아니, 그 80% 정도가 지금 전부 다 서울 경기 모여있잖아. 그죠? 충전소에.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점점 전기차가 많이 상용화돼서 점점 많아지겠죠. 사실 전기차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배터리 부분이나 생산 인프라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거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정유회사들이 르비 많이 들어가겠죠. 야, 좀만 좀 늦게 해.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뭐 이런 거. 그죠? 우리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 만들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좀 시간을 줘. 막 이런 거. 기름도 많이 팔아야지. 뭐 이런 거겠죠. 그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 제안. 낮에 집이나 건물 등에서 태양전지로 전기를 대용량 배터리 충전해놨다가 저녁에 차량에 충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명 말하는 심야전기. 이것도 가능하죠.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이제 일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햇빛이 잘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자원이죠. 지금은 자연에서 오는 모든 것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을 받은 태양광이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전력 생산량이 크진 않아요. 이 보면은 아직까지 태양전지가 솔라셀이 그 정도로 많이 발달 안 해서 단위당 전력 생산량이 좀 낮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점점점 이제 그 태양전지의 그 효율을 높이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프라는 아직 좀 작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많이 안 굴러다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작습니다만 점점 커질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존에 아마 한 1, 20년 뒤에는 기존에 이제 주요 시장만큼 크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 주유는 집에서 설치할 수 없잖아요. 허가를 받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은 집에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충전소라고 하는 개념이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전기가 있는 곳에는 아무데나 가능한데. 단지 중요한 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내가 어느 컨센트에 꼽든 간에 내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전기가 안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너무 많이 풀어버린다. 아. 나름의 아이디어가 끝이 없을까? 나와도 끝이 없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예. 진짜 머리가 되게 나빠요. 별로 이렇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아요. 하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이제 친환경 경량 부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경량 부품, 그러니까 부품이 가벼워야 좋죠. 차량의 연비와 절대적으로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차량의 무게죠. 그 트렁크를 가볍게 비우면 차량의 연비가 좋아진다고 실제로 말을 하죠. 맞아요. 차량의 연비는 무게와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경량 부품, 여기서 친환경은 뭐예요? 환경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량 부품을 만들면 그만큼 연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뭐에도 도움이 될까요? 경량화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보자면 비용도 낮추고 차를 좀 가볍게 하고 연료도 낮추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경량화 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경량화 시키면서 튼튼해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가벼우면서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형이 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많은 나라들이요, 사실은 이 부분에 초점을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물론 전기차를 바뀌면서 많은 게 바뀌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기도 하죠. 이게 너무 많이 배출하면 벌금 내고 하니까. 그 옛날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고어, 그 사람의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고 그 안에서 대기업이나 강국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도 나오죠. 사실은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탄소가 사실은 자연 공기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그 큰 주범 중에 하나죠.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뭐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가,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저도 경유차입니다. 미안하게도 경유차 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즌에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있죠. 근데 황사는 그 시즌에만 사실 옵니다. 근데 실제로 연중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발생됩니다. 80%가.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이 경유차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차를 나중에 바꿀 때 되면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요즘에 목이 딱딱된 정도로 목이 안 좋고 점점점, 그러니까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더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공기가.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하나의 이제 역할 분담을 했죠. 악역을 했죠. 좀 그런 거 좀 없애려고 그래요. 한국은 그런 규제 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규제. 물론 그 중국에서 오는 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없애면은 더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보니까 경량화 소재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아요. 보니까
뭐 다 읽어드리고 그러네. 이제 기본은 베이스가 플라스틱이라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 화학 소재네 이것도. 친환경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화학 소재네.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철판 뭐 도끼 개끼인가? 이거 뭐 낫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플라스틱이 편한 거 뭐가 있어요? 성형이 편하죠. 성형이 편하고 재활용이 편하죠. 플라스틱이 또 좋은 게.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입이 꼬이네. 또 저기 뭐 있어요? 도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플라스틱 원료에 염료를 넣어서 사출을 아예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요. 도색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도색해야 되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망가지면은 그 부분만 쉽게 교체를 하면 돼요. 플라스틱이니까. 그쵸?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연 소재를 많이 써야겠죠. 브랜 소재나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자동차 휠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은 이제 철판을 만든 이제 알루미늄 차도 많이 나오는데 고가 차들은 알루미늄 차를 만들긴 하는데 그 알루미늄 소재가 좋죠. 좀 가볍고 튼튼하고 그것도 성형이 쉽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차량이 만약에 세상의 모든 차량이 플라스틱 됐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도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철판 길 붙이는 것보다 플라스틱 길 붙이는 게 좀 약하지 않을까요? 속도 좀 나도 무게가 가볍다 그러면 물론 무게가 가볍다는 전제입니다. 예. 무거우면 안 되죠. 무거우면 작살나는 거죠 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용한 거 뭐 많이 보니까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에요. 보니까 필름도 플라스틱 소재고 결국에는 플라스틱 렌즈, 방진 고무도 결국 화학 소재 아니에요? 예, 플라스틱 뭐 그런 종류 한 종류고 그렇죠? 플라스틱 경량흔, 플라스틱 차체 바디, 다 플라스틱이네. 다기능 발포 폼, 발포 폼도 결국에는 플라스틱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석유화학 성분이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경량화 시키면서 가볍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를 그 비용을 비교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량화 소재가 뭐 고강도 스틸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유리강화 플라스틱, 그라파이트도 참 좋은 소재이긴 한데 좀 고가입니다. 그라파이트는. 알루미늄, 매트릭스, 복합체, 뭐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 있는데 이거를 주로 철을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중량 감소율이요. 굉장해요. 최대 60%까지, 75%까지 감소합니다. 중량이. 작은 거에서는 20%에서 75%까지.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진 거네. 1톤짜리가 250kg 차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근데 비용이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아요. 최대 10배네요. 10배 비싸구나. 비싸긴 한데 보통 그 같은 값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그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네요. 그쵸?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그 플라스틱 소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소재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 백, 우리가 보통 비닐봉투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백을 감자전분이나 고무전분으로 많이 만들죠. 나중에는 저기 발효돼서 없어지는 그것도 점점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제품 동네 마트 가서 제품 물건을 사면은 플라스틱백에 담아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삭습니다. 그거는 소재가 이제 이게 식물성 소재예요.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을 만든 거예요. 사가서 구멍 나더라고요. 자동으로. 근데 석유화학 소재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오래 둬도 반질반질한 게 튼튼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햇빛에 나오면 햇빛에 삭긴 하는데 요거 이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많이 저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시장, 예. 시장 예. 그럭저럭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철판, 금속 소재가 주고요. 철과 알루미늄이 주고,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를 경량화 소재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기자동차 적용 화학 소재 같은 게 물질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사실은. 이게 톤수로 계산하는데 67만 3천, 67만 4천 좀 아니구나. 67만이 아니네. 125만 톤쯤 되네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네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씁니다. 국내는 차량에 친환경 소재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3조 4천억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큰 편이죠. 아무래도 외장 내장재 들어가는 거는 좀 규모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큰 편이긴 합니다. 모든 차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뭐 대소를 따지지 않고.
무역 수지는 나쁘진 않아요. 무역 하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희가 이제 저기 그 0.7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드는 데서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입에만 의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수입에 의존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과제를 한번 해보세요. 선정님 놓습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막 정신이 막 몽롱한데 1시간 넘어갔어요 지금. 예. 온라인 인내심 한번 인내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기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전력 변환 시스템은 뭐냐면요, 자동차에 연료를 쓸 수 있는 게 뭐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요, 팜오일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팜오일. 물론 효율이 매우 낮긴 합니다만 팜오일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뭐 있어. 뭐 전압전로 주파수 등을 이렇게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컨버터, 인버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로 가는 동안에는 얘가 휘발유로 들어가면서 요 충전 모터를 돌려서 충전해 줍니다. 근데 전기로 갈 때는요 충전이 안 돼요. 즉 전기로 움직일 때 전기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 전기차 봅시다. 100% 전기차 자체 충전이 안 되고 있죠. 그쵸? 왜냐면 전기서 돌아는 가고 있는데 자체 충전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럼 전기차에 한번 충전하면서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따지면. 근데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죠. 그런 기술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게 나와있죠. 전력 변환 시스템. 그래서 컨버터 통해서 DC를 DC에 충전을 하고, DC를 AC, 인버터 통해서 AC 충전을 하고, 다시 AC를 AC 충전해서 AC를 DC로 충전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DC와 AC 차이는 이제 직류와 교류의 차이예요. 직류는 강한 힘을 빵 냅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AC는 교류입니다. 살살살살살살. 그래서 파트는 달라요. 이 DC는 쭉 갑니다. 근데 AC는 슬슬슬슬슬 이렇게 갑니다. 파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AC는 힘이 좀 약하죠, 대신에. 그래서 보통 이제 DC로 업 시켜주는 걸 컨버터라고 하고, AC로 이렇게 해주는 걸 이제 인버터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요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로 전기 충전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 기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은 어디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 있으세요? 이쪽은 아니세요? 어떤 쪽 하세요, 혹시? 기존에 하시던 일이? 발전. 발전 좋죠. 발전.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10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이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 그거 해결 안 되면은, 해결 100%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국제적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아마 이 대한민국 존폐의 위협 더할 수 있는, 왜냐면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예, 그거를 전력이면 한전이나 그쪽에 계셨었나요, 혹시? 발전소 짓는 프로젝트. 그럼 두산중공업 지금 현직으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플랜트 쪽이네요. 저는 예전에 근무한 데가 저는 플랜트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만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플랜트 쪽에 있었어요. 의료기기만 생산하는 공장을 옛날에 중해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수액세트 만드는 공장을 베트남 이전을 할 때, 그럴 때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한 파트에 있었는데, 뭐 어릴 적이었으니까 좀 신입사원 들어서 그쪽에 있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발전소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겠네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쵸? 저는 저것만 있었는데, 뭐였냐면 라인, 그러니까 이제 라인 프로세스 짜는 거가 있거든요. 공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쪽 발주처 쪽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통 땅은 사놓잖아요. 그러면 땅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땅이 있어. 그러면 종합적 평가를 할 때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뽑아내서 프로세스 그럼 어떻게 짜자 하고 이렇게 자재 입고부터 시작해서 완제품 출고까지 그 프로세스를 짜는 걸 그 파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신병이었기 때문에 한참 맞으면서 배우고 그랬죠, 거기서. 짜시가 계산기 똑바로 들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저는 계산기도 들긴 게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도 안 나가고, 저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잡담을 좀 했어요, 위원님하고. 자, 그, 지금 뭐죠 이게? 전력 변환 파트였죠. 지금 어떤 얘기 하다가 전력 쪽에 있었답니다. 이제 발전소를 짓는 일을 하셨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하셨던 분이네요. 자, 보면은 이러이러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LDC 그래서 이제 DC-DC 컨버터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HDC 그러면 뭐 다 컨버터하고 인버터 종류 제품들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전력 변환을 시켜주는 게 왜 중요하냐? 전력 변환이라는 게 결국엔 전력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전력 순환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잘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 시장은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 이용하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전기차가 많지 않으니까. 하이브리드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이제 점점점 이게 커질수록 이익이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는 건 차량만 이용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점점 많아질 겁니다. 차량만 봤을 때 지금 시장 규모가 이렇고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현재 마이너스 한 4, 5%대 정도 이제 유지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개발 생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국내 기술로는 근데 오히려 수입하는 게 더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 구동 시스템. 자, 구동이라면 무엇입니까? 구동이라면 뭐예요? 구동.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주거나 아니면 느리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이 부분도 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향후 멀리 봅시다. 자동차가 멀리 봤을 때 뭐가 될까요? 스마트카가 되는데 얘들이 어떤 스마트카? 전기 스마트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전기가 될 거예요. 전기 스마트카가. 아니면 태양열차가 나오든가. 태양열차도 결국엔 전기죠. 그죠? 태양광을 전부 바꿔주는 거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결국엔 전기로 가게 돼 있어요. 전기. 그러면 전기와 관련된 구동 시스템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구동 모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구동 모터와 구동 감속기라는 게 필요하겠죠. 감속기. 왜냐하면 속도를 내기도 하고 감속도 시켜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컨버터와 인버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컨버터와 인버터는 그냥 변환시켜주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뭐냐? 전력을 전달해서 차량을 움직여주는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하이테크예요. 여러분들 그 모터의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모터 장냐면요. 인체의 혈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모터가 줄어들죠. 지금은. 실제 그런 로봇이 나왔죠. 그 정도로 모터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능이 이게 자동차 엔진과 다르게 모터의 성능은 그렇게 길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가속과 감속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뭐예요? 경량화 시키면서 힘은 더 세지고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더 작아지고 그럴수록 좋은 거죠.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모터의 모터. 정말 단순하죠. 그죠? 전기자동차의 시스템이 정말 단순합니다. 자, 배터리, 모터, 배선. 이게 기본 시스템이 다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요. 차량의 일반 제어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배기를 해야 되고 연료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기와 그 휘발유와 이런 모든 게 혼용된 거와 비교해 볼 때는 단순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자동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동 모터가 중요한 자동차 심장으로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버터입니다. 이제 모터와 인버터 혹은 컨버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들어갑니다. 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동 시스템. 자, 시장 큰 편입니다. 큰 편. 큰 편이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대수로 나온 겁니다. 1000만, 10만, 100만. 예, 440만 대 세계 시장. 전기차가 아직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터 시장 보면은 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천억 달러 정도. 아니구나. 10억, 100억, 1000만, 5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렇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대 정도 규모. 작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발전 가능성은 큽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기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지금 한 0.7% 정도 되네요. 그쵸? 자, 드디어 끝을 향해 왔습니다. 에너지 저장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관리라는 건 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사실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이제 장기간의 어떤 그런 플랜을 봤을 때는 당연히 배터리일 수 있겠죠. 오래 가고 많이 저장하고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이게 결국엔 배터리의 끝이에요. 오래 가고 많이 저장하고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 개념이에요. 배터리는 결국에는 뭐 다 글로 가는 거고 결국엔 그겁니다. 예, 결국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동차에서 그 정도 성공한다면 이게 자동차에만 들어갈까요? 항공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항공기. 그렇죠. 항공기 휘발유 엔진 더 이상 안 쓰고 항공기라는 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불꽃만 튀어도 불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휘발성이 워낙 강해서 정제가 많이 된 거죠. 그만큼. 근데 항공기에서도 만약에 이 배터리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국엔 이제 대용량의 전기를 만들어내서 배터리에 항공기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그 정도 발달한다면 뭐 그 정도로 뭐 필요하다면 뭐 어떤 화학연료를 태워야 되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기 생산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다방면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핵을 줄여나가는 추세긴 하지만 어떤 그런 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수소가 많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거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수소. 이제 공해 요소가 없으면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자, 보니까 뭐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 그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배터리가 동그란 게 있고 네모난 게 있고 그렇죠. 파우치형도 있을 수 있죠. 예.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배터리 시험평가 인증 대표기관이라서 전기연구원 캐리, 에너지기술연구원 키에르, 예,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 카텍,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산업기술시험원 KTL. 여기에서 배터리 시험평가 인증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멘티 기업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어디서 시험평가 받죠? 이런 질문인데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질문인데 몰라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달 모르겠는데 좀 찾아서 알려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뭐야 초짜야? 이런 생각합니다. 예. 에너지 저장 관리 시스템은 시장이 큽니다. 많이 커요. 예. 보니까 뭐 이것도 보니까 대충 추론인 것 같은데 7조 4천만 달러 현재 세계 시장 규모가. 그리고 이게 뭐야? 저장 관리 시스템 전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네요. 보니까 2차 전지는.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작네요. 2018년 기준으로 157억 달러쯤 되네요. 예. 그리고 그 자동차형 같은 경우에는
대수로 따졌을 때는 84만 6천만 대 정도 되고 시장 규모로 따졌을 때는 12억 달러 정도 되네요. 아직도 작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망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종들은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테나 곤두세우고 받을 필요가 있죠. 자, 국내 시장 규모는 역시 좀 작죠. 500억 정도, 570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됩니다. 현재 봤을 때. 전화기 누가 끊임없이 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차량 대수 같은 경우는 3만 대 정도 현재 국내에 있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60억 정도 되네요. 시장 규모도. 그렇게 엄청 크진 않네요. 요것도 수출 수입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있네요. 수출하는 게 아니고 참. 지금 0.75에서 84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하는 것보단 이제 국내 생산이나 수출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제 에너지 저장 관리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이 왔어요. 보니까 지금 1시간 40분 가량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멘티 기업은 항상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아마 그들만의 기술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로 뭘 할 수 있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굼두꺼비가 있은들 굼두꺼비가 밥이 되진 않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활용을 해서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외화를 벌어들이고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기술 개발을 하는데 또 사용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한편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지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많이 헤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이제 천안 쪽의 한 기업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미용 가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한때는 잘 되다가 최근에는 중국산도 저렴한 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워낙 시장 가격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경쟁력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줄였고 생산량도 많이 줄은 상태예요. 판매량도 줄었죠 물론. 이 기업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뭘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이 대표님이 이제 62세, 올해 62세신데 아직도 창창하시죠. 사실은 62세시면 요즘 같은 때.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없앨 수는 없고 직원들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접자니 아깝기도 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회사를 운영할 돈은 좀 적고 신기술을 개발하자니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때에 이제 우리가 던져주는 한마디가 이분들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힘과 방향을 제대로 좀 실어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잘 모르고 떠들려면은요 욕만 먹습니다. 욕만 진짜. 내가 이 기술 정확히 모르고 이 회사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산업 전반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장관리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쵸? 날씨 정말 좋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 진짜 옛날 같으면 새우깡에 소주 딱 한 병 들고서 고수부지 나가서 마시고 그랬는데 젊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 지금도 한참 나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후배 만나서 맛있는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할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고요. 내가 한 주 동안 잘 살았나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이제 현장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하시는데 항상 이런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래요. 냉철한 지상과 온전한 마음, 냉철하게 판단을 하되 이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불금 재밌게 보낼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또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불금 잘 보내시고요. 자,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